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이 쓴 글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다른 미국인들까지 한국 가겠다고 결심했다며 미친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조용한 교외 도시에서 태어난 레이나라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사실 학창시절에 저는 한국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을 먼저 떠올렸죠. 저희 학교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무술 영화는 인기가 있었지만 한국 문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은 간혹 정치적인 이슈로만 언급될 뿐이었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는 일본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월의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한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교실 앞문이 열리고 들어온 전학생은 첫 순간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키가 크고 늘씬한 체형에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학생들이 그렇듯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달랐죠. 예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친구는 첫날부터 학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여러 친구들이 예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죠. 체육 시간에는 배구를 너무나 잘해서 체육 선생님께서 교내 배구팀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예나가 있었고 예나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나의 자연스러운 친화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나는 어린 시절 캐나다에서 몇 년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꽤 내성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예나는 그런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을 때도 전혀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끌어갔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학교 생활의 한 장면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예나에게서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한국의 음식, 음악, 전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예나의 눈빛이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자국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자신의 문화를 드러내기보다는 미국 문화에 동화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나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데 열정적이었죠. 점심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나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도시락으로 가져왔는데 예나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것이었죠. 처음 본 김밥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속재료들이 하얀 쌀밥 속에 말려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불고기는 달콤한 향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고 비빔밥은 그 화려한 색감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양념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예나는 음식을 나누면서 각각의 요리에 담긴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예나가 가족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던 예나가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영어의 강세나 스페인어의 울림과는 또 다른 독특하면서도 부드러운 흐름이 있었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변화하는 어조는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용기를 내어 예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나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즉시 한국어 학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예나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에 대한 예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나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점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한글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기호처럼 생긴 글자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영어와는 전혀 다른 문장 구조도 흥미로웠죠.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제 이름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나가 공책에 또박또박 써주었고 저도 따라서 한 글자씩 적어보았죠. 그런데 금방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헷갈렸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더 어려웠죠. 하지만 몇 번이고 연습하다 보니 손에 익었고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성된 문장을 읽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는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규칙적이어서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이해하니 새로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또 다른 문제였죠. 영어에는 없는 발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된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죠. 예나가 직접 발음을 들려주며 차이를 설명해 주었는데 들을 때는 알 것 같다가도 막상 따라하면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와 어의 미묘한 차이도 어려웠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섬세한 발음 차이를 신경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재미도 컸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점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의가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한국어 문장을 읽고 예나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셨죠. 아마도 한국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죠. 물론 예나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주류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부모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며 미국에도 훌륭한 대학이 많은데 굳이 먼 나라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설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고 싶었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13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하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상상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죠.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가득했고
버스와 지하철의 안내방송도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죠. 특히 도로 위의 한글 표지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안전함이었죠.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조차 테러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했고 등하교 시에도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고 복도마다 보안 요원이 있었죠. 쇼핑몰이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전철역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돌아올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이 정도로 안전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방이나 휴대폰을 그냥 책상 위에 두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해진 수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였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했고 LA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했죠. 저는 혹시라도 누가 내 가방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저는 도둑을 걱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CCTV도 많고 치안이 좋아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소매치기가 없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선진국 도시에서도 여행할 때마다 가방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는데 한국은 다르다고 하니 쉽게 납득이 안 됐죠.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는 로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여권을 도난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라고 했죠. 정말 사람들은 저처럼 불안하게 가방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가방을 무심코 옆에 둔 채 앉아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잠까지 자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점점 한국의 안전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죠.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놔도 누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누군가가 주워서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근무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했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여성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긴장되는 일이었죠.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실수가 많았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익숙해졌죠. 처음 보는 메뉴도 자신있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복잡한 지하철 환승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죠. 밤늦게도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낯설고 신기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죠. 예전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신발을 신는 게 더 불편했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온돌 문화의 장점도 알게 되었죠. 특히 겨울에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온돌 하나로도 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시면서 걱정하셨지만 제가 보내는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발달된 대중교통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화상통화로
제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점점 깨기 시작하셨어요. 그치만 여전히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고 직장은 미국에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제가 미국으로 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한국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지 못해 직장도 한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저는 영화 제작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직원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사무실도 낡은 건물 4층의 좁은 공간이었고 회의실이라고 해봤자 파티션으로 구분된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다들 열정이 넘쳤고 언젠가는 큰 성공을 이룰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죠. 직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각자 맡은 역할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콘텐츠 분석과 마케팅을 동시에 담당했고 때로는 통역까지 해야 할 때도 있었죠. 부모님께는 2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비교하시곤 하셨죠. 특히 작은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경력도 쌓았으니 미국으로 돌아와서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거라 믿었고 무엇보다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다 같이 모여 새로운 영화 기획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평소라면 우산을 챙기고 나왔을 텐데 그날따라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을 놓고 왔지 뭐예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으로라도 비를 피해볼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가까우면 같이 쓰고 가시겠어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사양했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180은 될 법한 키에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우산 아래로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죠. 회사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저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당시에는 그저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단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는 걸 핑계로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까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들 초조한 듯 했죠. 옆자리에 수현 씨가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는데 사장님 아들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미국 USC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할리우드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자유로운 스타트업 분위기가 깨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획팀의 경우 지금까지 수평적인 문화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눴는데 새로운 상사가 오면 그런 분위기가 바뀔까봐 우려했죠. 오후 4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우산을 씌워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새로 팀장을 맡게 된 김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회의 내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느꼈던 그 따뜻한 인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가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그 일은 우리들만의 비밀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해져서 다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게 되었어요. 저도 서류 작업을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 씨가 커피 한 잔을 조용히 제 책상에 놓고 갔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는 가볍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 작은 배려가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함께 점심을 먹거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사적으로 시간을 보낼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씩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영화에 대한 열정이 비슷했고 서로 배우고 싶은 점도 많았어요. 그러던 중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함께 출장도 가게 되었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긴장되는 순간도 많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팀워크가 잘 맞아갔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밖에서도 서로를 신경 쓰게 되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였지만 야근이 잦아지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특히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동네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던 날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따끈한 국물을 마시며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각자의 어린 시절, 꿈꾸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힘든 날에는 서로 위로가 되어주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어요. 주말이면 북한산이나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죠. 등산로를 오르면서 나누는 대화는 사무실에서의 대화와는 또 달랐어요.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지칠 때면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죠. 퇴근 후의 산책이나 주말 등산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괜찮을 것 같았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결혼까지 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한국에서 살겠다는 건 곧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지훈 씨 역시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이메일과 전화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찾아뵙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멀리서도 어머니의 하얀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죠. 저를 보시자 반갑게 웃으셨지만 지훈 씨를 바라보는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왔다는 단순한 인사만 건네셨고 어머니는 지훈 씨를 한 번 쓱 보시곤 먼저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차로 향하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자 그라탕까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았죠. 지훈 씨는 정중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식사 시간이 시작되자 부모님의 태도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지훈 씨의 학력과 가정 환경을 물으셨고 어머니는 월급이 얼마인지 승진 가능성은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흔들림 없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USC에서 공부한 이야기부터 회사의 미래 계획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죠. 부모님은 결혼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미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설명하셨죠. 어머니는 한국의 문화적 차이, 특히 여성의 삶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명절 문화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에서의 차별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걱정을 늘어놓으셨죠. 은퇴 후의 생활,
의료 시스템의 차이, 자녀 교육 문제까지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어머니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멀리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더욱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훈 씨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1년에 몇 차례는 꼭 미국을 방문하여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부모님은 논리적인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지훈 씨가 커다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열며 준비해 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캐리어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죠. 저도 처음 보는 선물들이라 놀랐고 지훈 씨는 한 달 전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지훈 씨는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하며 정성스레 건넸죠. 각각의 선물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선물의 의미와 사용법이 영어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최고급 전기장판이었죠. 부모님은 처음 보시는 물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살짝 실망하신 듯한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훈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부모님의 침대에 장판을 깔아드리고 전원을 켜서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시던 부모님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은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였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대중적인 제품까지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를 세트로 준비했죠. 지훈 씨는 직접 커피를 타서 부모님께 건네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드셨던 부모님이었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깊은 풍미와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던 것입니다. 가격을 물으시고는 더욱 놀라셨죠.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이렇게 저렴하다는 사실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한국 전통 디저트인 약과였습니다. 고급 한과 전문점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선물용 고급 도자기 합에 담겨 있었죠.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하나씩 내어놓았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약과를 신기한 듯 바라보시던 부모님은 한 입 드시고는 놀라워하셨어요. 적당히 달고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마음에 드신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은 처음엔 거리감을 두려워하셨지만 지훈 씨가 하나씩 소개하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점점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함, 달콤한 믹스커피, 그리고 약과의 독특한 맛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달려가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전기장판 덕분에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평소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셨는데 따뜻한 온기 덕분에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훈 씨를 향한 시선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여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어제 맛보았던 믹스커피를 직접 타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지훈 씨에게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다 가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작은 제스처에 지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선물들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셨습니다. 저희가 돌아간 후에도 한국 사위가 선물로 사왔다며 믹스커피를 동네 이웃들과 나누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자랑하셨죠. 이웃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깊은 맛과 향, 그리고 믿기 힘든 가격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제인 아주머니는 이런 맛있는 커피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의 카페에서도 판매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던 전기장판을 자랑했더니 이웃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아마존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후로 지훈 씨가 선물을 보낼 때마다 부모님은 잔뜩 기대하셨어요. 한국 제품이라면 뭐든 다 좋다며 주변 분들에게 자랑도 엄청 하시고 계시죠. 처음에 한국 사위를 반대하던 그 엄마 아빠가 만나 모를 지경이에요. 이제 곧 휴가를 마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젠 동네 분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다들 한국 사위를 직접 보고 싶다며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걸어갈 미래가 더욱 밝게 느껴졌어요. 한국 새댁으로 지내게 될 저의 또 다른 한국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많이 추천해주세요. 한국에 역전당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한국은 우리 식민지였다고요. 이미 30년 전에 역전당해버렸는데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기 일본의 유명 S기업 직원이 과거 영광을 떠올리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에 이어 저출산의 깊은 침체에 빠져버린 일본인데요. 이를 취재하러 왔던 미국 기자가 일본을 취재한 후 한국을 방문해보고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제사회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기자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꽤 큰 언론사로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며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사실 지금도 휴전을 겪고 있고 불과 약 70년 전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 주요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고 인프라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폭격이나 전투로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을 보면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그 때문에 중화공업과 수출 지향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적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이죠. 그로 인해 한국에서 고급 인력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는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발전 때문에 저는 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국도 인근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 겪고 있더라고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 나라의 저출산과 사회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자 했어요. 좋은 기사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들떴고 팀 내 회의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희 회의 시간에는 각자 취재할 기사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거기서 좀 더 기사가 디벨롭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영 아니라고 판단하면 드랍되기도 하죠. 제 기사는 100% 먹히는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회의 시간이 되어 제가 취재할 기사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일본이 기술이나 경제에 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그 원인을 각각 분석해보고 젊은이들의 현실 반응을 함께 취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보통 좋은 기사를 물어오면 다들 반응이 이렇게 적극적인 편이라 대답을 해주면서도 즐거웠죠.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셨고
반응이 싸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일본이 이번 1월에 니케이 최고치 경신한 거 혹시 모르냐고 하시며 일본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잠깐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한화보다는 엔화를 더 선호하지 않겠냐며 한국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팀장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지만 섣불리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월에 니케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 엔화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엔화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대기업 중에 시장에 살아남은 대기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참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팀원들 눈치가 있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시는 눈치였지만 일단 진행하되 추후에 따로 기사 진행 방향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시며 다음 순서로 넘기셨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뭐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서름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탕비실로가 얼음물을 한 잔 들이켰죠. 그러자 따라온 직장 동료 조지아가 기사 기대된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다음 이어진 조지아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언론사 광고 지분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일본 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희도 광고를 붙여 그 광고비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팀장님이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광고주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내는 기사만큼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할 거라는 다짐을 하며 취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했고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과의 미팅도 따로 잡아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갈 촬영 감독님을 정해야 했는데 요새 올림픽이다 대선이다 해서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다들 촬영 감독님을 찾느라 분주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입 촬영 감독님을 한 분 발견했는데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좀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테랑 감독님과 가면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촬영을 잘 해주시는데 보통 신입과 함께 가면 제가 취재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좀 꺼리게 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불안함에 신입 감독님 스케줄이 여유로운 것 같았는데 제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행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입 감독님께 같이 가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감독님과 사전 미팅을 위해 만나던 날 저는 감독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었던 거죠. 새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다가 스케줄표에 제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업무 얘기만 잔뜩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일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사에 대해 이미 다 읽어왔고 관련 자료까지 찾아봤더라고요. 꽤 성실하게 준비해온 덕분에 미팅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러고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공항에서 만났고 저는 비행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영화를 잔뜩 받아왔습니다. 제이도 뭔가 다운받아왔는지 각자 노트북과 패드를 켜서 할 일을 하려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좌절하고 말았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5%밖에 안 돼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죠.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절망에 빠진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제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배터리가 5%밖에 되지 않아 영화 보긴 글렀다며 긴 시간 동안 뭐 할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이는 혹시 괜찮으면 자기 걸 같이 보지 않겠냐고 했고 자긴 자막이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영어 자막도 있는 걸로 다운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뭘 받아왔길래 영어 자막을 달았나 싶어봤더니 한국 컨텐츠더라고요. 저는 제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제이는 재미교포 3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잘 이해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3세라면 줄곧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한국 컨텐츠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배운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자 제이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긴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따로 부모님께서도 어릴 적부터 쭉 집안에선 한국어를 쓰셨고 가족들 모임 때는 다 한국어를 쓴다고 했어요. 물론 재미교포 3세 중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지만 제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제이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번 출장 가는 게 꽤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라고 물었고 제이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이때까지 2번 정도 부모님과 가봤지만 업무로 가는 건 처음이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촬영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제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이가 다운받아온 한국 컨텐츠를 같이 보기로 했어요. 제이가 다운받아온 시리즈물은 스위트홈 2였어요. 스위트홈 3가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이 시리즈물도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호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3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호러물은 즐기지 않아서 스위트홈이 아무리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도 선뜻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2의 태블릿이니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별로면 자야겠다고 핑계대고는 진짜 잠이라도 청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제2의 태블릿 화면 속 스위트홈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에 푹 빠졌습니다. 마냥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탄탄한 스토리가 뒷받침되어 제가 무서워하는 호러물도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에 제이와 함께 드라마에 몰입하여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채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일본 공항에는 여행 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엔화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인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이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참 입국 심사를 기다렸다가 시내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일본인 쿠미는 20대의 청년층이었어요. 쿠미는 프리타족으로 원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쿠미의 말에 따르면 프리타족은 2부류로 나뉘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하거나 귀찮아서 평생 직장을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쿠미는 후자라고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저출산의 여파로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대졸자뿐만 아니라 고졸이어도 기업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가질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어요. 프리타로 일하건 신입사원으로 일하건 버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는 데다가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생긴 이후로는 임금 동결이 심해져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기업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죠. 일본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업에 취직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버블 경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엔화까지 떨어져서 관광객들은 정말 많이 놀러와서 여행하고 있지만 그 관광객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팍팍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쿠미의 말을 듣고 그러면 더 일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쿠미는 굳이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오히려 제게 되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언제든 일을 구할 수 있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출산이나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에서는 고마워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쿠미는 1년 전만 해도 꽤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냈다고 했어요. 그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젊은이들이 백수 생활을 하며 부모님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최근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나이가 들어
40, 50대로 접어들었고 80대 고령의 부모가 무지개 결혼도 하지 않은 50, 60대 히키코모리를 연금으로 부양하는 사회 문제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부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은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생활비가 없으니 사망한 부모의 시체를 방치하고 부모의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는 본인이 훨씬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쿠미와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회 문제는 꽤 심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히키코모리 얘기까지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나이든 히키코모리들이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니 일본 입장에서는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쿠미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일본의 S기업에 다니시는 중년층 다이스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S기업은 일본에서 전자제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이스케는 만나자마자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 S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TV와 오디오 그리고 영상기기를 만들었고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S기업은 비비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기업의 전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당시 시장에서는 제품력이 좋고 가격이 비싸거나 제품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 위주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제품력이 뛰어난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S기업이 TV와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시장이 원하는 흐름을 읽지 못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으로 주요 사업들을 전부 한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헤드폰이나 게임기 같은 소형 가전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했죠. 쿠미나 다이스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산업도 점점 쇠퇴하고 있는 데다가 젊은 층은 근로 의욕을 아예 상실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한국 20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소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영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취업을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지방에서 계속 살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뭘 모른다는 듯 웃었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급여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서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취직하기가 어려워 이런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죠. 쿠미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낳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좀 다른 의견이라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소영은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는 분명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지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는 얘기를 했죠. 돈을 많이 벌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루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면서요. 집값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국가에서 보육과 출산하는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한다면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꽤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특히 젊은 남성들 중에서는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이와 얘기하면서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젊은 층의 니즈를 맞춰준다면 한국은 충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끌고 있는 K게임 회사의 본사로 이동했어요. S기업을 가볼까 하다가 이미 S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이라 한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게임 산업을 골라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개중에서는 이동하는 틈새 시간을 내어 강의 영상을 보거나 무언가를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국은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제이와 한국 젊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자 제이가 자기의 먼 친척 얘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노량진이라는 고시촌이 있는데 다들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작은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취업난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외국어는 기본으로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력 채용에 급급한 반면 한국은 취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 중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감탄하며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자유로운 복장의 게임 회사 직원 진우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진우 씨는 게임 회사인 만큼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 의상도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게임 산업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주목받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한국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뛰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들은 국내외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한국 게임을 찾는 중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 e스포츠의 영향도 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e스포츠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명한 프로플레이어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늘 한국의 팀인 T1이 우승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게임을 좋아하고 e스포츠를 즐기는 유저들이 페이커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가 페이커의 나라에서 만든 한국 게임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임 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고 있는데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한국의 팀이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했죠. 결승전에서 중국 톱 e스포츠 TES 팀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어버렸다는 얘기도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의 e스포츠나 게임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K-팝 같은 컨텐츠 외에도 게임 산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니 미래 먹거리는 거의 한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한국을 겪어보니 멀리서 봤을 땐 크게 실감하지 못했지만 두 나라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르막길 앞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일본은 이제 완전 내리막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이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소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이는 역시 한국은 다르다며 늘 한국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본인은 늘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니 자기가 덕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몹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인 걸 알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한국의 엄청난 성장과 발전 덕분이라며 조국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 돌아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겪은 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것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기억이 희석되기 전에 생생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비행 내내 기사를 썼어요. 광고주가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한국 기사를 쓸 때마다 늘 좋은 반응이 많이 들려와서 이번 기사도 독자들이 어떻게 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또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면 기사 반응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 미국의 로렌으로부터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청년층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국 청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히 일해 나가다 보면 한국도 다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